네, 안녕하세요. 예. 그 내국소비세법 객관식 이제 문제풀이 하면서 좀 실력 다져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론은 이제 요약 강의 때보다는 조금 더 천천히 나가면서 처음에 했던 것처럼 그냥 이론을 나갈 예정이고, 다만 이제 처음에 이론서 기본서 이제 드린 거는 순서가 좀 쪼개져 있지 않을 거예요, 문제별로. 근데 이제 객관식 같은 경우에는 쪼개져 있을 겁니다. 네. 요약 강의 했을 때처럼 그 단위로 쪼개져 있을 거고, 그리고 한 지금 몇 개월 정도 남았죠, 이제? 4개월 정도 남았나요? 네. 4개월 정도 이제 남으셨으면, 내국소비세법도 슬슬 이제 시작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뭐 그 전까지만 해도 제가 이제 내국소비세법에 그렇게 시간 많이 쏟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이제 객관식부터는 이론 이제 같이 할 거니까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제라도 좀 꽤 신경 써서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정리하는 기간으로 활용하실 분들은 기존에 이제 기본 이론 들으셨던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정리 기간으로 활용하시되, 이제 처음 이제 들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제 이론도 같이 나가니까 뭐 객관식부터 들으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시험 난이도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천천히 이론을 나가기 때문에 뭐 처음 듣는 분이라도 걱정하지 않게 그렇게 강의를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이제 출제 경향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출제 경향을 보시게 되면 이제 좀 많이 쪼개놓긴 했는데, 한번 강의 계획서를 먼저 좀 보시고서 그 공부를 시작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학습량이랑 출제 개수랑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중요도는 여러분들께서 이 학습량이랑 출제 개수 판단하시면 스스로 판단이 가능하실 겁니다. 그래서 뭐 좀 이렇게 찝어드리자면, 총칙부터 과세표준과 매출세, 총칙부터 과세표준과 매출세 경우가 여기까지죠. 여기까지가 거의 이제 문제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보시면 되고, 이제 밑에 내려가시면 뭐 겸용사업자 뭐 매입세액 계산, 차가감하여 납부할 세액 계산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사실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결정경정 징수와 환급 여기서 조금 많이 나오고, 그리고 나머지 조금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과세표준과 매출세까지, 그리고 결정경정 징수와 환급, 신고와 납부도 뭐 사실 어렵지 않으니까 같이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선택과 집중을 아직 하실 때는 아니고, 처음 이제 기본 이론 듣는 것처럼 공부를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자주 나오는 데서는 좀 어렵게 나오는 경향이 있으니까 일단은 전범위로 공부하셔라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문제풀이만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가가치세법 총칙 들어갈게요. 이거 연결 좀 하겠습니다. 잠깐. 먼저 첫 번째가 그 과세 유형과 과세 방법이었죠. 사실은 이제 별 내용이 없는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문제가 나오긴 나옵니다. 뒤에도 보시면.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먼저 과세 유형하고 과세 방법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딱 와닿지는 않으시죠. 과세 방법과 과세 유형이 있는데,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결론부터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면, 과세 유형은 계산 범위, 과세 범위와 유형, 이렇게 이제 외우시면 되고, 그리고 과세 방법은 계산 방법,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를 바꿔서 낼 수도 있다. 예,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총생산형, 소득형, 소비형, 뭐 가산법, 전단계 거래공제법, 전단계 세액공제법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게 어떤 거냐 이제 설명을 드려야겠죠. 예, 한번 좀 가정을 해보면 저희가 이제 사업을 하게 되죠. 사업을 지금 관세사님들은 이제 나중에 어떤 사업을 하게 되시죠? 통관업을 하게 되시나요? 네, 그죠. 예. 통관업을 하시게 될 텐데, 뭐 어떤 것들은 사고, 뭐 어떤 것들은 이제 팔고 하실 거 아니에요? 예. 통관업 하시면은 보통 뭘 파시나요? 그죠? 예. 용역을 파시는 거죠, 결국에. 예. 용역을 제공해 주시고, 이제, 주로 뭐 사업자분들이 되시겠죠, 사업자분들. 그죠? 예. 사업자분들 상대하실 거고, 통관하실 때 주로 뭐 이제 필요하신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주로 뭐 사무용품이 많이 필요하시겠나요? 그리고 뭐 제공받는 것들이 어떤 게 있죠? 임대료라든지, 예, 임대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내실 거잖아요. 예. 근데 이 임대료를 내지 않고 아예 이제 좀 성공을 하셔서 예, 그러면 너무 좋겠죠. 예. 이렇게 상가를 좀 사시는 경우도 있을 거잖아요. 예. 상가를 아예 구입해서 들어가는. 예. 그러면은 뭐 사무실이 되겠죠, 사무실. 예. 사무실로 쓰는 상가를 아예 구입해서 들어간다고 치면 요거를 이제 매입이라고 하고 요거는 매출이라고 하잖아요, 보통. 예. 이렇게 매출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관세사님들이 하게 될 사업은 이렇게 있는데 관세사님들이 창출하는 부가가치라는 걸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예. 나라에서는 거기에 이제 과세를 하고 싶다 그러는 거예요, 그죠? 예.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싶은 거니까 여러분들이 창출하는 부가가치는 계산해보자면 어떻게 계산을 하죠? 이제 그거부터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죠? 예. 계산을 해보자면 얼만큼으로 이 부가가치를 가정을 하느냐라는 문제가 생기겠죠. 예. 얼만큼. 얼만큼이면 과세 범위를 얘기하는 거죠. 과세 범위. 예. 범위. 범위를 얘기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상가를 그 범위에 집어넣냐 안 집어넣냐라는 문제가 생깁니다. 상가는 여기에서의 용어를 잘 살펴보시면 중간재 구입액이라는 게 있고 자본재 구입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중간재 구입액이랑 자본재 구입액 둘 중에서 상가는 어디에 해당하죠? 예. 상가는 자본재 구입입니다. 자본재. 예. 그러면은 중간재 구입액은 어떤 거예요? 라고 하면은 뭐 이렇게 소모성으로 사용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사무용품. 물론 이게 좀 고가가 된다면 비품이 될 수도 있겠죠. 비품. 예. 고가인 경우에는 비품이라는 게 될 수 있고 소모품이라는 게 될 수 있고. 예. 그러면 중간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소모품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소모품들. 1년 이상 쓰는 것들은 비품이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비품 같은 경우에도 자본재 구입이 될 수 있겠죠. 예. 자본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산성이 있는 것들을 자본재 구입액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한번 가정을 해봤잖아요. 상가를 사서 들어간다. 예. 만약에 임대료를 그냥 내고 들어가는 거면 요 자본재 구입액이라는 게 없겠죠. 그죠? 예. 자본재 구입액이라는 게 없는데 지금 보시면은 상가를 사시게 되면 여기 유일하게 자본재 구입액이라는 게 있는데
요 산식이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냐. 첫 번째로 총생산형 보시면은 총매출액에서 중간재고유예 뺀 거라 그랬죠. 예. 근데 자본재고유예 얘기가 안 나와 있습니다. 예. 그 이유는 그 뒤에 보시면 감가상각비 있잖아요. 임금지대, 이자, 이윤 플러스 감가상각비. 예. 감가상각비가 자본재고유예의 내용연수 나는 거거든요. 그죠? 예. 그래서 감가상각비만큼 포함을 하느냐, 포함을 안 하느냐, 이게 총생산형하고 나머지를 가르는 기준이고, 이제 소득형하고 소비형 보시면은 감가상각비라는 게 있고 자본재고유예액이라는 게 있죠. 예.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자본재고유예액은 1년 이상 쓰는 거니까 예. 내용연수에 따라서 요거를 나눠주면서 회계 처리를 하잖아요, 여러분들. 회계학 배우셨으면. 그죠? 그러면 이게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비인데 여러분들이 한 10억 정도, 예, 10억 정도 상가를 사셨다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셔가지고 한 100억 매출을 내셨어요, 그죠? 예, 100억 매출을 내셨어요. 그러면 여기서 소득형 같은 경우에는 이 건물을 내가 한 10년 정도 쓸 거다 라고 가정했을 때 소득형 같은 경우에는 100억 빼기 10억 나누기 10년. 예, 그러면은 99억이 되겠죠? 99억. 요게 소득형 과세 범위가 되는 겁니다. 소득형. 만약에 소비형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까요? 소비형. 소비형이라고 하면 자본재 구입액이니까 10 빼면 90억. 예, 90억이 부가가치다. 부가가치세가 아니라 부가가치다. 예, 세가 아니라 부가가치다. 예, 이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반대로 총생산형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총생산형 같은 경우에 총생산형 같은 경우에는 그냥 100억 끝이죠. 만약에 다른 소모품이라든지 중간재고유예액이 없는 이상은 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과세 범위가 제일 큰 게 부가가치가 이제 100억이잖아요. 이 경우는 제일 큰 게 어디죠? 제일 큰 게 총생산형이고 소득형이 그 다음에 이제 크겠죠. 예, 소비형이 제일 작겠죠. 예, 저는 이 과세 범위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방금. 예, 과세 범위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그렇다면 이 과세 유형 중에서 과세 범위라 그랬죠? 과세 유형 중에서는 우리는 어떤 부가가치세를 채택했냐? 우리나라는 현행 부가가치세는 내용연수 고려 안 한 이 소비형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소비형. 예, 소비형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게 결론이죠. 그리고 과세 방법. 그러면 계산 방식은 어떻게 계산이 되느냐? 이렇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번에는 어떤 걸 이제 도매한다고 해볼게요. 도매. 도매상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걸 이제 소매상한테 팔 거잖아요. 그리고 뭐 제조업자든지 수입업자라든지 이렇게 있겠죠. 네. 제조업자, 도매상, 소매상 이렇게 있을 텐데 제조업자가 도매상에게 팔 때 뭐 한 50억에 팔아가지고 도매상이 소매상한테 팔 때 한 20억 차이 남겨서 70억에 팔았다고 가정을 해봐요. 네.
그러면 아까 전에 또 자본재 구입액이라는 걸 넣어줘야 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니까 뭐 상가도 하나 샀다고 합시다. 상가. 예, 이 상가는 30억짜리를 샀다고 할게요. 그럼 아까 결론적으로는 아까 결론 냈죠. 예, 상가 30억을 아예 다 공제를 했죠. 내용 연수 안 나누고 공제를 했는데 요 도매상 입장이에요. 저희가 도매상 입장에서 얼만큼을 세액으로 내야 되냐라는 걸 계산할 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세 가지 방법. 첫 번째는 우리 이제 결론을 낸 게 요 임금 지대 이자 이윤 여기에 대해서만 부가가치로 보기로 한 거잖아요. 예. 자본재 구입은 빼주기로 한 거고. 예. 첫 번째는 임금 지대 이자 이윤 이렇게 구하는 거하고, 예. 두 번째 이제 70억을 매출로 했죠. 예. 70억을 매출로 했고 산 게 50억, 30억이에요. 그죠? 그런데 매출액, 매입액 이렇게 계산을 하면 요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예. 요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한 거고 여기다가 10%를 곱하면 부가가치세가 나오겠다. 예. 이렇게 이제 논리 구조를 가져가는 거고, 세 번째, 나는 그냥 세액별로 계산을 할래 라고 하는 거죠. 70억 곱하기 10%, 50억 곱하기 10%, 30억 곱하기 10%, 이렇게 해서 세금을 계산한다. 근데 여러분들 아까 이제 보셨듯이 어쨌든 다 똑같잖아요. 예, 똑같은 방법이잖아요. 예, 과세 범위가 이제 똑같았기 때문에 세금도 똑같겠죠. 근데 왜 이런 고민을 하느냐라는 거 이제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이 사람이 70억만 있었던 게 아니고 매출이 이런 30억의 면세 매출이 있었다고 해봅시다. 예, 면세 매출이 있었다고 하면 요 세 가지 방법 중에 어떤 게 좀 편리할까요? 면세 매출이라고 하면 이렇게 0을 곱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요거를 끼워 넣는 방법하고 30억에 우겨 넣었다가 요거를 이제 뭐 어떤 식으로 빼든지 뭐 하겠죠. 그렇게 이제 복잡하게 가는 방법하고 아니면 요걸 싹 다 더하는 방법하고, 세 가지 중에서 요게 이제 제일 타당하다고 판단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플러스 효과가 있는 게 이렇게 세율 적용을 좀 달리할 수가 있겠죠. 첫 번째, 세율 적용을 달리할 수 있다. 두 번째, 요거를 이제 증빙을 갖추도록 해서 만약에 증빙을 갖췄을 때는 공제를 해주는데 증빙을 못 갖췄을 때는 공제를 안 해준다라고 하면 굉장히 요 증빙에 대해서 강제성이 있겠죠. 강제성. 요 증빙에 대해서 강제성이 생기면 요 제조업자의, 한편으로 보면 제조업자의 매출이잖아요. 이게 요 50억이 제조업자의 매출인데 제조업자가 요거에 대해서 신고납부를 할 수 있도록 강제를 하는 게 되죠. 한편으로는 누군가의 매출일 텐데 요거를 강제한다. 그러면 소득 파악에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요 건별로 요 강제를 하게 하려면 이렇게 이제 퉁쳐가지고 10% 곱하는 게 아니라 건별로 해줘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금을 달리할 수 있잖아요. 세액을. 그래서 면세 매출인지 과세 매출인지 건별로 파악해가지고 요 세금 계산서를 받았을 때 공제를 해준다 안 해준다 이게 파악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실익이 있다라고 하는 게 요 아래쪽의 내용입니다. 과면세 적용, 매입세 공제 불공제. 요게 이제 만약에 0%
면세였다면, 이게 이제 0% 면세였다면, 그러면 불공제를 해주고 10%였다면 공제를 해줘야겠죠. 그리고 세금계산서 수수 유도 기능이 생기는 거죠. 그에 따라서 이렇게. 그래서 요 같은 세액을 계산하기 위해서 요 세 가지를 왜 고민을 하니라고 보니까 저런 이유가 있더라. 과면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그리고 매입세액 공제 불공제를 통해서 세금계산서 수수 유도를 하고, 그 이전 단계 그 판매자한테, 제조업자나 수입업자한테 매출을 꼭 신고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강제를 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우리나라가 뭘 채택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말했지만 전 단계의 세액공제법을 채택한다는 겁니다. 세액공제법이 장점이 있다고 계속 제가 이제 영업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소비형 세액공제법,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는 채택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국경세 조정의 방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국경세라는 게 어떤 걸 의미하죠? 국경세라는 건 이 기본적으로 그 우리나라가 과세권이 있는 범위는 이제 여기가 국내라고 하면 국내에 대해서는 당연히 과세권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국외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정부가 다른 나라의 정부의 과세권이 미치는 범위에서 왈가왈부를 할 수가 없죠. 왈가왈부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이때는 원칙적으로 과세권이 없습니다. 과세권이 없는데,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 이런 경우는 우리가 뭐라고 하죠? 수출이라고 하죠. 수출. 그리고 반대로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면 요거는 수입이라고 하죠. 수입. 물론 이제 수출 수입만 들어가진 않죠. 수입이 아닌 것도 있잖아요. 그죠? 관세법에 의하면 물품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그런 것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수출 수입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세금을 어떻게 매기겠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에 대해서 세금을 어떻게 매길래? 여기에 대해서는 세금을 어떻게 매길래? 이제 두 가지를 한번 좀 가정을 해보면, 첫 번째, 요 수출하는 물품이 만약에 100원의 수출업자가, 여기 수출업자죠? 수출업자가 100원에 어떤 물품을 사가지고, 그러면 110원을 줬겠죠? 110원을 주고 10원을 납부했을 거고, 수출에 대해서 만약에 과세를 한다고 해봅시다. 과세를 한다. 수출에 대해서 과세를 하면 121원 이렇게 되려나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가격의 수입품이 있어요. 그죠? 같은 가격이었어요, 원래. 수입품이 있었는데, 이 같은 가격의 수입품에 대해서 과세를 여기 했으니까 우리 하지 말자. 이렇게 한 거예요. 여기는 하지 말자. 그러면 이렇게 100원이 됐겠죠? 이때는 과세가 되겠죠. 그죠? 이때는 과세가 되고, 이때 안 되고, 라 가정했을 때. 이렇게 했을 때, 어느 게 이제 더 좀 경쟁력이 있나요? 이렇게 했을 때. 같은 물품에 대해서. 이거는 최종적으로 우리나라 물품이 121원이 된 거고, 같은 물품인데 수입 물품에 대해서는 110원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은 수입 물품을 살 요인이 많아지겠죠. 수입 물품을 살 요인이 많아지니까 상대적으로 수출품이 비싸지는 효과가 되니까 아무래도 무역 수지에 타당하지 않아지겠죠. 무역 수지에 좀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이제 불합리해지니까
이렇게 한 겁니다. 예. 최초에 100원이었던 물품에 대해서 예.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과세할 거고 수출에 대해서는 이제 110원이 돼 있던 물품에 대해서 다시 110원이 아니라 100원으로 만들어주자. 아예 이제 과세를 제거하고 그리고 이 수입 물품에 대해서는 과세를 해버리자. 한번. 예. 그러면은 수입 물품이 더 비싸지잖아요. 예. 결국에 수입 물품이 더 비싸지니까 수입 물품이 더 비싸니까 안 사려고 하겠죠. 수출이 더 잘 되겠죠. 그러니까 수출을 장려하는 취지에 부합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역 수지가 좋아지겠죠. 이렇게 되면. 예. 그래서 모든 정부가 뭐 소비지구 과세 원칙을 한다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이 소비지구 과세 원칙을 택하겠죠. 예. 대부분이. 그렇지 않으면 본인이 이 유리한 점을 포기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렇고 소비지구 과세 원칙을 택하고 있다. 예. 이게 이제 결론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게 국경세라는 게 수출 수입에 대한 과세를 하느냐 마느냐. 이게 이제 국경세고 수입에 대해서 과세하는 게 소비지구 과세 원칙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그 외에 특징들이 있습니다. 예. 특징들을 살펴보시면은 간접 소비세라는 게 있는데 예. 간접 소비세라는 건 뭐냐? 이번에는 소매상이 돼볼까요? 소매상? 예. 이번에 소매상이 됐고 최종 소비자가 이거를 소비를 하게 됩니다. 도매상한테서 샀겠죠? 예. 도매상. 그러면은 여기도 부가가치 납부할 것이고 여기도 부가가치 납부하시게 될 텐데 간접세라는 게 결국에는 70원에 팔고 100원에 이제 팔았다고 가정을 하면 70원에 팔고 100원에 팔았다고 가정하면 부가가치세를 이제 붙여서 파는 거죠. 플러스 7원 여기 붙여가지고 여기서 부담을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플러스 10원 붙여가지고 여기서 이제 부담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은 소매상이 이 10원에 대해서 받아서 납부를 하고 도매상이 이 7원에 대해서 받아서 납부를 하겠죠. 예. 이 납부하는 사람이 도매상입니다. 도매상. 부담하는 사람은 누구죠? 부담하는 사람? 부담하는 사람은 소매상. 예. 소매상. 근데 사실은 소매상이 직접적으로 부담을 하게 되지만 결국에는 전가를 시키잖아요. 그죠? 예. 요 10원에 녹여 있는 거죠. 요 10원에. 실질적으로는 소매상은 직접적으로 소비자한테 3원만 부담시키고 나머지 7원은 요 소비자한테 부담시키도록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게 더해가지고 또 이것도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고 실제 납부하는 사람은 여기서는 소매상이 되겠죠. 소매상. 예. 이렇게 실제 납부하는 사람이랑 부담하는 사람,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사람, 요게 다른 거를 간접세라고 합니다. 간접세. 예. 그래서 사업자에게 부과된다. 최종 소비자가 부담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부과되는 거는 납세자한테 부과한다는 거죠. 네, 납세자한테. 최종 소비자한테 그러면은 부가가치세를 안 걷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 모르고 요거 안 걷었어. 나 모르고 요거 안 걷었는데 그러면은 요거 그 부담한 게 없으니까 소비자가 원래 부담하는 건데 부담한 게 없으니까 나 요거 안 내면 안 되겠니? 이렇게 하면 그것도 안 된다. 이거는 경제적으로 그냥 부담을 하는 거다. 법적으로는 소비자가 부담할 의무는 없다. 예,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래징수 규정이라는 게 이제 부가가치세에 있긴 하죠. 예. 요거를 소비자한테서 걷어야 된다라는 건데
실질적으로는 그냥 훈시적이다. 훈시적 규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지문에 나오면은 맞는 지문은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소비세다. 아까 전에 소비지급 과세원칙 말씀드렸잖아요. 소비지급 과세원칙 말고도 사실 이제 소비세라는 거에 좀 뒷받침하는 현실적인 그런 규정들이 있죠. 어떤 게 있냐면 이제 멸실된 거 있잖아요. 이렇게 뭐 멸실된 거. 그리고 뭐 지연이자 이런 거에 대해서 과세 안 하잖아요. 그죠? 이런 거는 소비랑은 관련이 없기 때문에 멸실되거나 지연이자. 또 뭐가 있죠? 사업 양도 양수할 때 양수한 거에 대해서 사실은 소비가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과세를 안 하는 거. 그런 것들이 또 있죠. 그래서 소비를 전제로 했을 때 과세가 된다. 대부분. 그렇게 보시면 되고, 밑에 이제 별표 보시면 모든 재화 용역의 공급에 부과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는 개별 소비세랑 좀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뒤에서 이제 배우시겠지만 개별 소비세 같은 경우에는 과세 대상들을 일일이 열거를 하고 있죠. 열거. 그래서 쭉 만약에 뭐 1번, 2번, 3번 해가지고 뭐 A 물품, B 물품, C 물품 이렇게 대해서 과세를 하겠다 라고 하면 이게 개별 소비세입니다. 개별 소비세 규정. 개별 소비세 규정. 근데 부가치세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그냥 다 과세하자. 사실은 그렇게 해도 안 돼 있긴 하죠. 용역에서 뭐 일부 제외하고 이렇게 돼 있긴 한데 거의 다 과세합니다. 거의 다 과세하고 여기서 A 빼자, B 빼자, C 빼자. 이렇게 돼 있는 게 이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그 일반 소비세라 그랬죠. 일반 소비세. 포괄주의다. 다 과세하고 일부 열거된 것들만 뺀다. 요게 이제 포괄주의인 거고, 열거된 특정재와 용역에만 부과한다. 요게 이제 개별 소비세, 열거주의라는 거죠. 열거주의. 그리고 이 열거주의라는 게 좀 바꿔서 내면은 좀 헷갈리기가 쉬운 게 그 예시적이다. 예시하고 있다. 이런 말이 들어가면 이거는 틀린 겁니다. 그죠? 앞에서 이제 그 정리해서 한번 했었죠. 예시적이라고 돼 있으면 틀린 겁니다. 왜냐하면 이 열거된 것들에 대해서만 딱 과세를 하겠다. 이것만 과세할 거야 라는 건데 뭐 예시라고 이제 들어보면은 사실 이런 게 있겠죠. 세 번째 예시죠. 이거 예시라고 하는 것들. 뭐 푸들, 개 종류 뭐가 있죠? 또 푸들, 뭐 진돗개, 그리고 기타 개에 대해서 과세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 결국에는 이제 이 입법자 입장에서 나는 개에 대해서 과세를 하고 싶었어. 근데 이거는 그냥 그 너네가 잘 모르겠다고 할까봐 그냥 예시로 든 거야. 결론은 개에 대해서는 다 과세가 돼. 다 과세. 이런 세금이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개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거죠. 개에 대해서 과세를 하기로 됐어요. 어떤 판례에 의해서나 뭐 그렇게. 근데 그러면은 요거에 해당 안 되더라도 결국에는 다 개는 과세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요 경우를 이제 요 예시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푸들, 진돗개 이렇게 열거되어 있는 것들이 아니라 열거적이라는 게 아니라 예시적이다. 얘는 그냥 예시일 뿐이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시적이라는 말이 나오면 또 틀린 거죠. 개수세 같은 경우.
이런 개념적인 부분을 좀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일 비례세율 얘기가 나와 있는데, 부가가치세는 사실은 이제 영세율도 있고 면세도 있고 이렇게 하지만 결국에는 과세를 할 때는 다 10% 과세를 다 해버리죠. 개별 소비세랑 또 이제 비교를 하겠지만 뒤에 나오시는 개별 소비세. 개별 소비세는 세율이 다 다르죠. 세율이 뭐 20%인 것도 있고, 뭐 기준 가격을 초과하는 거에 대해서만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뭐 종량세로 부과하는 것도 있고, 막 이렇게 있잖아요. 뒤에서 보시게 되지만 세율이 다 다릅니다. 근데 부가가치세는 부자한테 떼든 가난한 사람에게 떼든 다 10% 부담을 시킵니다. 소비자에게만 하다면. 그리고 소비자가 부담한 걸 사업자가 일괄적으로 걷어가지고 납세 의무를 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단일 비례세율을 갖고 있다. 단일이라는 건 이해가 되셨을 거고, 그럼 비례세율은 뭐냐? 비례세율은 과세 표준에 상관없이 일정한 비율로 과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소득세 떼시는 건 어떻게 되는지 좀 아시나요? 소득세? 소득세 과세 구조가 세율 구조죠. 세율 구조. 과세 구조가 아니라 소득세 세율 구조가 여기 이제 세율로 보시면 뭐 여기 이제 소득이라고 해볼게요. 인컴. 소득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100만 원 벌던 사람이 200만 원 벌고, 예시입니다. 실제로 이렇지 않고 500만 원 벌던 사람이 있고, 그리고 1000만 원 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세율이 점점 올라가는 구조. 올라가는 구조. 그러면은 부담해야 될 세금이 어떻게 되죠?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는 거죠. 부담해야 될 세금. 부담해야 될 세금이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를 해버린다. 이 면적이 이제 부담해야 될 세금인 반면에 부가가치세는 안 그렇죠. 부가가치세는 뭐 1000만 원을 벌던, 1000만 원을 팔던, 아니면 뭐 100만 원을 팔던 다 똑같죠. 세율이. 세율이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요 면적이 실제 부과되는 세금이 되겠죠. 그래서 단일 비례세율이다. 비례. 여기가 이제 세금이라고 하면은 직선형이 되겠죠. 직선형. 요거는 뭐 예시적으로 한다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겠죠. 단일 비례세율. 단일 비례세율이다. 요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세 표준에 상관없이 일정한 비율이다. 저 T가 일정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단계 과세와 단단계 과세가 있는데, 이것도 저희가 이제 개별 소비세를 배우니까 이제 자꾸 말씀을 드리지만, 개별 소비세랑 비교를 하시면 되세요. 아까 전에 부가가치세 그림 계속 이제 그려드렸지만, 우리가 이 중간 사업자라 그러면, 이 사람들도 과세가 되냐 안 되냐. 과세가 되냐 안 되냐를 생각했을 때 차이가 있습니다. 개별 소비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약에 제조업자라고 할게요. 개별 소비세는 제조에서 반출하는 사람이니까, 사람에 대해서 과세를 하니까, 제조업자한테서 뭔가를 사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 판다 그러면,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에는 이 제조업자한테서 세금을 떼겠죠. 10%. 그리고 우리한테서, 우리가 도매업을 한다 치면 도매업자한테도 10% 떼겠죠. 이렇게 부과를 합니다. 이렇게 다단계로 과세를 하는 거죠. 다단계. 이렇게 다단계로 과세를 하는데, 개별 소비세 같은 경우, 개별 소비세는 최초의 요 사람한테만 이제 과세를 하는 거죠. 최초의 요 사람한테. 요 사람한테만 과세를 하거나, 아니면 예외적으로 요 사람한테만 과세를 하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각 단계별로 과세를 하게 되면 다단계 과세다. 그리고
개소세처럼 이렇게 하나에 대해서 과세를 하게 되면, 한 사람에 대해서 과세를 하게 되면 단단계 과세다. 예,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과세표준 있죠, 과세표준. 예. 과세표준을 보시게 되면은 부가가치세는 공급가액의 합계액을 과표로 두는 종가세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처음 보시면 말이 좀 어려울 수 있죠. 예. 항상 이 세금은 과세표준의 세율 곱하면 세액이 나오게 돼야 됩니다. 예. 그죠? 과세표준의 세율 곱하면 세액이 꼭 나오도록 해야 되는데, 이 과세표준이라는 게 항상 좀 바뀌어왔어요. 그죠? 예. 바뀌어왔는데, 예를 들면 이게 어떤 게 있었냐. 여러분들 예전에 뭐 한번 들어보셨겠지만 창문세라는 것도 있었다 그래요. 그죠? 창문세. 예. 예. 창문세. 창문세를 부과를 할 때 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 창문세를 부과를 할 때도 창문에 대해서 과세를 하기로 했어요. 그죠? 이게 과세 대상입니다. 과세 대상. 과세 표준을 정해야겠죠. 왜냐면 우리가 세율을 이제 곱하고 싶었어요. 그죠? 세율을. 과세 표준이랑 세율을 정해서 세액이 나와야 되는데, 뭔지 이제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첫 번째로 정했던 게 이제 창문 개수로 하자. 예. 창문이 과세 대상이고 개수를 과세 표준으로 하자. 그러면은 여기 뭐 금액이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뭐 하나당 200만 원씩 과세를 하자. 200만 원씩. 뭐 연간 200만 원씩. 그러면은 창문 개수 한 4개 가지고 있는 사람은 800만 원 내겠죠? 예. 그러면 부담할 세액이 되는 거죠, 이게. 근데 만약에 이제 이 개수로 안 하고 그 집 안에 있는 창문의 폭으로 하자. 예. 몇 센치로 하자. 몇 센치. 그럼 만약에 센티미터 기준으로 해서 우리 10만 원씩 뜯어보자 한번. 예. 센티미터 단위로 해서 10만 원씩 뜯어보자. 하면은 뭐 폭이 한 개수가 뭐 25cm짜리 창이 4개 있었다 그러면은 이렇게 폭이 이제 100cm가 되겠죠. 그러면 이때 이제 1000만 원을 뜰 수 있는 거죠. 예. 이런 식으로 과세 표준이 정하기 나름이다. 예, 결국에 과세 표준이 정하기 나름이고, 그리고 이 과세 표준이라는 게 이렇게 폭이 만약에 증가했다 그러면 폭을 막 좁히면 되는 거잖아요. 개수가 이제 4개더라도 폭을 뭐 좁혀가지고 이제 원래 같으면 뭐 100에 20 높이 이런 창문이 있었다 그러면 폭을 좁혀가지고 아예 반대로 그냥, 예, 높이가 100이고 폭을 20으로 만들자. 예, 폭을 20으로 만들자. 라고 하면 같은 면적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낮아지겠죠? 이렇게 이제 조세 피해 그 요인을 만들어내는 거죠. 얼마든지. 과표를 조정함으로써. 실제로 이랬다고 하더라고요. 네, 실제로. 그래서, 이제 유럽 창문의 양식을 보시면 폭들이 다 좁다. 예, 폭들이 다 엄청 좁게 돼 있다. 프랑스 뭐 양식 이렇게 보시면, 예, 건축물 양식을 보시면. 그래서 이제 폭들이 좁아졌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 어쨌든 이 과표라는 게 엄청 중요하겠죠, 그러면. 과표를 정할 때 가장 타당한 걸 보니까 공급 가액으로 하는 게 좋더라. 가격으로 하는 게 좋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공급 가격에 대해서 과세를 하되, 이제 기간과세라는 거 한다. 기간과세. 예, 기간과세라는 용어가 있어요. 공급가액이 뭐 가격인 건 알겠어. 근데 그러면 결국에는 세액이 얼마 나와야 되는지는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하느냐, 1월 1일부터 더 가가지고 12월 31일로 하느냐. 그죠? 그리고 요 가격이라는 게 정해져 있을 텐데,
그러면 요 가격이 어떤 일이 발생해야지, 요 기간 안에 어떤 일이 발생해야지 요 가격에 대해서, 어떤 물품에 대해서 어떤 일이 발생해야지 과세를 할 거냐. 이런 문제가 이제 있겠죠. 그래서 요 기간과세라는 용어가 부가가치세에도 적용이 되는 용어입니다. 부가가치세의 과세 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 1기 그리고 2기 이렇게 정하고 있죠. 요 기간 동안에 공급가액을 가격이죠. 공급가액에다가 합계액의 10% 이렇게 곱하면 세율이 나옵니다. 세액이 나옵니다. 10% 세율이고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기간과세의 세목이다. 이렇게 해도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부가가치세법 총론했고 10분간 쉬시고 이제 문제풀이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